아까 우리 박찬선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이라는 숫자가 4개가 나란히 꼿꼿하게 서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영혼들이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서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인기 없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 모이신 분들이 다 참 다정한 그런 정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때때로의 달콤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분쯤씩은 필요한 어떤 존재의 떨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만 60년이 됐습니다. 나이도 제법 되긴 내가 근 80이 다 돼 갑니다만 만 60년이 된 게 1965년에 제가 대구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교내 한글날 기념 100일장에서 차하를 받았습니다. 상을. 전교에서 3명을 뽑았는데 3학년 하나, 2학년 하나, 1학년 하나 뽑았는데 제가 1학년으로서 시가 당선이 됐고 3학년은 상당히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된 사람인데 일찍 작고를 했습니다. 노명석이라고. 그리고 산문이 둘, 시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이제 1학년으로서 3등에 뽑혔는데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건강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문청 시절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966년에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제목으로 아주 지금 보면 아주 유치찬란한 그런 소설이지만 그래도 그걸 쓰가 그때 교지에 발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제 문학 인생의 최전성기였는데 그해 가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경북문협 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대구 경북이 분리가 안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경북문협이 대구에 있었고 김춘수 시인이 회장을 했는데 그때 연말에 송년문학제를 경북문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으로서 굴려 나가가지고 오프닝을 제가 맡았습니다. 여명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가서 맨 처음에 무대막 열 때 제가 읽었습니다. 장소는 KBS 대구방송국 2층 공개홀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화 생활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좀 잘 나가는 셈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거 비슷하게 잘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문단에 좀 이름이 알려진 시인으로는 문인수 시인이라고 그 저보다 4년 선배들 이미 졸업해가 나가고 없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작가회의의 그 고문 역할을 하는 이하석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같이 문예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단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송재학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이 후배가 되어 그때 아직 입학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정호선 시인이라고 그 사람은 그때 계룡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신라문화재 100일장이나 적십자 100일장 이런 데서 같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내보다 1년 아마 후배쯤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철학과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철학과를 가서 나중에 박사 논문도 존재론적 예술 철학에 관한 연구 이래가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단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름을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늙어가 이름 나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복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0년 동안에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가져왔던 인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을 얘기할 기회를 지난 봄에 우리 박찬선 관장님께서 낙동강 문학관에서 그걸 한번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 자료는 좀 많았습니다. 다 얘기하다 보면 오래 걸리지만 아주 줄여서 한 2시간 정도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의 존재 구조와 현상 관계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기 많게도 이렇게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분 받아가셨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시집 선천적 갈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마름에 대한 얘기인데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 삶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 물 마시가 해결될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 말, 그 근원이 뭐냐 그걸 찾아가는 목마름이다, 갈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새로운 말, 묵은 말이 아니고 새말을 찾아가는 고난의 길을 운명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바로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숨결, 진실의 숨결이 있을 것이다. 특히 시의 연원이 압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생각들을 오늘 조금 이제 나중에 예당 시간에도 약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AI 시대와 시인의 자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이런 인사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기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 우리 휴대폰 안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TV에도 들어가 있고 밥솥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없다는 거죠. 로봇 청소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고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인공지능 우리가 많이 쓰는데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시하고 관련시켜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한테 10조라도 제목 주고 하면 잘 씁니다. 이걸 좀 더 길게 쓰라고 하면 길게 씁니다. 신춘문예에 응모하도록 쓰라고 하면 더 그렇게 씁니다. 잘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입장을 바탕에 깔아라. 예컨대 메를로 뽕띠의 감각의 현상을 바탕에 깔아라. 그래 입맛대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금 쓰고 나면 이제 오늘 다 썼다 5시간 후에 해라 내일 해라 안 그러면 돈 내고 써라 이 합니다. 근데 난 아직까지도 돈 내고 쓰는 건 안 쓰고 돈 안 내고 쓰는 그것만 쓰고 있는데도 내 필요한 건 충분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시스라고 시켜본 분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 야가 이마이 잘 쓰나? 나는 그러면 모르고 내보다 더 잘 쓰는 것들 때도 있다. 당황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쓰는 거하고 우리가 쓰는 건 다릅니다. 시각으로. 우선은 잘 쓰는 것에도 그 숨결이 없습니다. 그 속엔 떨림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3초 내지 5초 안에 A4 용지 한 장 쫙 써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래 못 써냅니다. 아무리 뭐도 잘 쳐도 그래 못 칩니다. 근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모든 자료를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흉내내가지고 써내도록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100일장 10분에 누가 인공지능을 써서 작품을 냈다 하면 심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인공지능이 쓴 거, 사람이 쓴 거 구분이 되는데 언뜻 보면 구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일장 들어갈 때 좀 엄격하게 한다고 휴대폰 가져가지 마라.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칠 때도 스마트워치도 못 가져간다. 뭐 휴대폰 맡겨놔라. 막 이래가 시험 치죠. 이거는 구태의연한 겁니다. 과학의 발달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다 열립니다. 우선에 그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마음대로 이용해라. 그리고 시험 쳐라. 시험 칠 때도 쓰려거든 써라. 그걸 기본으로 해가 채점하면 됩니다. 출제도 그걸 기본으로 해가 보고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출제하면 되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의 속도는 진짜 겁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쓰는 시를 한시로 바꿔라 하면 금방 바꾸습니다. 3초 내지 5초만 바꾸습니다. 국글씨
누구 채로 왕이지채로 써라 하면 탁 써줍니다. 이걸 영화 대본으로 만들어라 하면 금방 바꾸습니다. 이걸 수필로 써라. A4 다섯 분량이 수필로 써라 해도 금방 바꿔야 됩니다. 이걸 평론으로 바꿔라 해도 금방 평론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속도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조, 한시, 수필, 소설, 뭐 영화 대본 막무가내로 무한대로 막 넘나들면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겁니다. 다 우리 휴대폰 안에 지금 챗 GPT 깔려 있고 제미나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험 삼아 그래 해보면은 아마 처음에 놀라실 겁니다. 아, 야가 내보다 더 잘 쓰는가? 근데 결코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잘 써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시인들이 쓰는 시 100명의 시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상위 그 수준까지는 인공지능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은 첫째 상상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조합하는 건 하는데 인공지능 지 자체는 어떤 의식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떤 또 지가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거부하고 금지할 때는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을 보통 3단계를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초급 단계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상중하가에서 막 하급 단계입니다. AI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죠. AI죠. 그 중간에 넬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좁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단계의 인공지능은 좁은 단계의 인공지능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운전형 인공지능, 감시형 인공지능, 계산형 인공지능, 뭐 분야별로만 개발이 되어 있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율운전차 나오는 거 곧 나올 겁니다. 벌써 2, 3년 전에도 벤츠 같은 거 최고사양 자율운전차 오면 호텔 1층에 도착해가지고 차 내려주고 리모컨으로 눌러놓고 일부러 들어가면 차가 지 혼자 3층 주차장 올라가서 빈자리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나갈 때 로비 나와가지고 리모컨 휴대폰 내가 이제 작동시키면 3층에서 차가 지 혼자 시동 걸리가 내려옵니다. 그럼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위의 단계가 중급. 중급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은 단계의 인공지능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은 더 빨리 만들어내라고 과학자들한테 독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3년 내지 5년 안에 바로 이제 중급 단계의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걸 AGI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AGI. 중급 단계의 인공지능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도 쓰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직장에 나가고 또 어떨 땐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근데 현재의 인공지능은 안 그렇죠. 한 군데 갖고 뭐합니까? 좁은 분야. 농사 짓는 인공지능은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 참외 비닐하우스에 물 주는 인공지능은 물 마시고 들어오는 농약 마치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AGI 중급 단계의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서운 건 뭡니까? 이겁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속도로 학습을 하고 빨리 발전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뭐 우리는 어떨 때 난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야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계니까. 무한정으로 학습하고 저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학습해가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급 단계의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면 인간은 자칫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같이 직장에 가서 여기 앉는 사람은 진짜 자연인 A고 여기 앉는 사람은 인공지능 B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앉아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어느 정도 되잖아.
그게 3년 내지 5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빨리 오면 2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어쨌든 타협해가지고 동료를 생각하고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도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겠죠. 그래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칫하면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천에 있던 전응아 한 사람이 45년 만에 신안에서 발견이 됐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서 뭐 했노? 그 소금 염전에 노예로 45년간 일했다고 합니다. 저 집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그거 가서 저 집에서는 이제 죽었다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안 염전에 가서 노예로 첫날 만날 밤낮 일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염전이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고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보내니까 요양원에서는 후견 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후견 동의서 발급 신청을 법원에 했는 모양인데 법원에서는 연고자한테 또 동의를 받아가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저 오빠가 45년 만에 그 살아있더라. 그리고 뭐 발톱도 빠지고 형편없었다 그럽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됩니까? 인간이 노예가 되는 건 왜 됩니까? 머리가 나쁘면 노예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배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건 머리로 합니다. 힘으로 하는 거지만 힘은 두 번째다 그죠? 집에서 부부간에 남편이 힘이 더 세지만 아내가 더 강합니다. 아내 이기는 남편 없죠, 그죠? 그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원시입니다. 제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지능입니다. 머리 나쁘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남 영향 안 받고 지배 안 받는 거죠.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한의사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손님 오면 안 받고 자기는 방에 누워 있습니다. 손님 20명, 30명 모이도 안 받고 누워 있습니다. 기다리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군데군데 박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디가 아팠는데 이 집에 와서 얼마 먹고 얼마 만에 나섰다. 진짜 용하더라 하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미리 사나는 사람들. 돈 주고 너 선전해라 해가 선전 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그거만 합니다. 자 20분 버스 타면은 종점까지 가면서 사람들 바뀌면 또 그 얘기하고 또 2인 1조입니다. 한 사람 이래 얘기하면 한 사람 그렇지 나도 그랬다 뭐 이래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가 그 한의원이 돈을 끌어가지고 저녁에 마감할 때 되면 은행 직원이 둘이 와가 옛날에 마다리를 쓸 때 있습니다. 한 40-50년 전입니다. 마다리를 2개, 3개가 샤리가 이제 지폐리를 묶어가지고 오늘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가가가 입금식이 주고 은행은 둘이 항상 와서 돈을 가지고 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무섭죠. 와, 저 뭐 그래 그 소리 듣고 그 한의원에 가서 그래 약 사나?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신문 방송이 바로 그런 바람잡이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뭐 우판이 좌판이 갈 것도 없다 그죠. 다 똑같은 놈들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방송 끊는 게 오래됐습니다. TV 전혀 안 봅니다 집에서. 텔레비라 하나 있는데 보는 거는 이제 당구 프로 제가 당구를 조금 칩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봅니다. 뭐 영향 안 받으려고 안 쏘으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하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 어떤 심리 이걸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얘기들을 주입시키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끌어간다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지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머리가 자꾸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급의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초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인간이 언젠가는 곧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만들어내면 이제 그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으면 100% 모여고 아니면 대부분 없어질 거다. 그래 현생 인류의 종말은 바로 ASI가 나오는 그때 아니겠는가. 인간이 초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는 인간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이 이래 이제 엄청나게 참 겁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쓰죠.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은 자 AGI까지는 나가도 됩니다.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간지능, 중급까지는 가도 됩니다. 근데 최상급 초인공지능은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또 만들 겁니다. 우리가 뭐 고마합니까? 빽독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핵을 만드는 건 인간 종말을 자꾸 재촉하는 건데 핵을 만들어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핵은 뭐 아직까지 그걸 좀 덜하죠. 핵 중에 이제 아주 더 이제 고성능 핵들이 나중에 발명이 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폭탄 하나 터뜨리면은 지구가 완전히 뭐 흑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쯤 될 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ASI 초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드는 거는 누가 안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들이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은 막 독촉합니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세계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인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특히 저 강대국은 더 이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인간이 똑바로 돼가 그런 거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그죠? 교육 잘 해야 됩니다. 인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학 이론은 보존 이론인데 늑대 소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 태어나가지고 늑대한테 물려가서 늑대 물에서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모양은 사람인데 기고 늑대같이 울고 늑대하고 똑같이 생활하며 늑대 개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인간 사회 속에 데려오니까 처음에는 감옥 안에 가다 놔야 되죠. 워낙 이제 거치니까. 그런데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얼마 안 돼가 죽고 뭐 이랬다 그러죠.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간이 돼 갑니다. 칸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자가 인간이다. 그리고 교육의 힘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도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 잘 키우려고 세월이나 이사 다니면서 제대로 키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치맛바람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잘 키웠는 거죠. 자, 바로 교육. 근데 교육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교육 바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교육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지성교육도 거의 안 됩니다. 되는 건 기술교육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만드는 거죠. 그쪽에 막 몰립니다. 이과대학 많이 몰리는 건 이과대학은 뭡니까? 질병 기술자들입니다. 질병 기술자들 아닙니까? 많이 모이죠. 요즘은 조금 이제 꺾였는데 한동안에는 법대도 많이 보냈죠. 판검사 만든다고. 그것도 법 기술자들입니다. 전부. 인간 만드는 거 아니죠. 그죠? 인간을 만들려고 하면 인문학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문학 살리자. 이래가 뭐 여러 해 동안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들어붙고 인문학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습니다. 대학에 뭐 그 관련 교수들이 연구비 좀 더 따내고 제자들 그 연구비 좀 주고 뭐 이런 거는 됐지만 인문학 다 죽었잖아요. 국문과, 철학과, 사학과 대부분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지금 경북대학교는 다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국립대학이니까. 학생 안 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내가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은 한 학년에 10명이었습니다.
군대 가고 뭐 하고 하면 5명, 4명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는 그때 당시에 8명, 9명 이래 있었어요. 국립대 아닙니까?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문학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인들의 사명이 더 커집니다. 어떤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오겠나 하는 것은 시인들 손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성과 감성은 아름다운 영혼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쓰는 사람들이고 전부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옷이 조금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 이런 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이런 거 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들 아름다운 영혼, 우리는 더 열심히 시를 써라 어쨌든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 그쪽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인들의 몫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 얘기를 넘어갑니다. 왜 자유냐?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압니까? 자유. 우린 자유민주주의라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리고 자유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유가 뭐겠습니까? 말 뜻을 그대로 옮기마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죠. 자기 자신에게서 말미암는다. 자기 자신한테서 비롯된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걸 아주 좀 다른 말로 옮기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운동을 개시할 수 있는 힘, 이 자유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것,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은 그때는 자유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못 걸어가고 휠체어를 이용해야 된다 하면 그만큼 나는 자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도 살고 미국 가서도 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안 되죠. 북한 가서 살 수 있고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나라, 국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법률적 자유가 있고 도덕적 자유가 있고 그리고 예술적 자유가 있고 종교적 자유가 있고 분야별로 자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있고 문화적 자유도 있고. 자, 법률적 자유는 뭡니까? 법에서 하락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아하는 건 아는 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법률적 자유입니다. 자, 선거의 자유, 투표의 자유 하면 투표할 때 우리 자유롭게 찍으면 되는 거고, 하락하는 거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법률적 자유고. 그 다음 도덕적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도덕적 생활을 하잖아요. 도덕의 기본 예절, 교통 예절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랬는데 사람은 좌측은 일본에서 하는 거라고 언제부턴가 요즘 우측 보행표가 그럴 때 우측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절이죠. 도덕 예절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안 지키면 형무소 보낸다. 도덕은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저거 의였고 조리돌림 한다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사시키는 거다. 여러 사람한테 망신 주는 거 도덕이 그거죠. 그러면서 도덕적 자유라는 거는 이겁니다. 자, 착한 말을 해라, 착한 말을 안 해도 된다. 이 두 개가 있다면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도덕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선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박약한테는 도덕적 자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도덕적 자유는 선을 행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는데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있을 때 도덕적 자유가 주어집니다. 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요 범위가 있으면 요거 넘어가는 건 안 되고 요 안은 되고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술적 자유는 어떻습니까? 예술적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고 가장 근원적인 자유고 무한한 자유입니다. 예술을 창작을 하는데 니는 뭐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러면 그 예술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붓글씨 쓰는 사람한테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조각하는 사람한테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술의 자유에도 최소한의 제한은 따르죠. 그게 뭡니까? 자, 너무 엄란하면 안 된다.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그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도덕과 예술의 경계 지점에서 일어나는 건데 도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때 칠거지하게가 여자들을 애기 못 놓으면 친정으로 쫓아보냈는데 요즘 그래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신랑 니가 쫓겨가야 되고 니가 무정지 아니가 뭐 이것도 검사받아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도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덕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자 예술 안에서 우리 딱먼 얘기 하지 말고 시 얘기를 돌아오면 좋습니다. 예술이 아주 넓은 범위에 있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한중간에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학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수필도 말로 쓰고 소설도 말로 쓰고 시도 말로 씁니다. 왜 말을 재료로 하는 문학이 한중간인가? 조각은 뭐를 재료로 합니까? 나무나 청동이나 돌이나 이런 걸 재료로 합니다. 미술은 캔버스가 있어야 되고 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나 문학은 말만 있으면 됩니다. 말이 뭡니까? 말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생각을 넓게 하는 사람은 말을 넓게 많이 하는 사람이 넓게 합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합니다. 문학은 말로 하기 때문에 예술의 한중간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러 다닙니까? 말 배우러 다닙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말 배우고 물리학 배우는 사람은 물리학적 용어 배우는 겁니다. 천문학 배우는 사람은 천문학 용어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학문이라고 해도 그 전문 분야의 말 배우는 게 학문이고 공부입니다. 그 말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 그게 이제 말로 나오죠. 또 말한 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죠. 그죠? 말과 생각은 왔다 갔다 서로 똑같은 겁니다. 말이 생각이고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기본 재료로 하는 문학은 예술의 한중간에 있다. 그 문학 중에서도 시는 또 한중간에 핵 중에 핵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필이나 소설은 말을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이걸로 그냥 하면 수필되고 소설됩니다. 소설은 뭡니까? 얘기, 서사만 만들고 구성만 하면 됩니다. 자, 연도도 구성하고 장면도 구성하고 이렇게 써내면 소설이 되죠. 수필은 뭡니까? 있는 얘기 줄줄줄줄 써나가면 수필이 된다. 그것도 이제 문장력이 넓고 세련되고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수필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내공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시는 전혀 다릅니다. 왜 시가 문학의 한중간에 있느냐 하면은 시의 말, 그 나중에도 다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만은 시의 말은 다른 말하고 다르다.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시인의 자유. 자, 시인의 자유는 시인의 상상력. 다른 예술 분야도 전부 상상력을 가지고 합니다만 시인의 상상력은 뭐 어떤 걸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한계를 울타리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양심의 자유다, 마음이다. 그 속에는 어떤 걸 해도 안 되나? 그게 더 자유로운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잘 살펴보면은 어딘가 영향을 받아가 내 마음이 내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 금년에 붉은색이 유행한다 하면 알게 모르게 붉은 옷 하나 사입고 싶어집니다. 그거는 내 마음으로 붉은 옷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유행에 이끌려가 내가 사는 거죠. 그래 마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게 이게 온전하게 내 것일 때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시인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그런 저런 걸 다 넘어서는 겁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네 마음대로 뭐든지 생각을 해도 된다, 뭐든지 써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인의 자유, 펠드린이 했는 말입니다. 하이데거가 주로 연구했던 펠드린이라는 시인, 묘제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쳐가지고 갇혀있다 죽은 시인인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인의 자유. 시인은 어디든지 간다는 게 여기서 충청도 가고 제주도 가고 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상상력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 다 할 수 있다. 그게 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시인의 자유인데 시인들이 그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하느냐? 뭐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도
장모합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내가 알던 어떤 어른이 유림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양조장도 하고 과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 교육시킨다고 이 어른이 돈을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0장 한 문권 되는 걸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가 네 마음대로 제발 마음대로 미치게 걸려도 괜찮으니까 쓰고 왔나 집어줬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라는 친구가 며칠 있다 돌아왔는데 돈 100만 원 중에 10,000원도 옳게 못 쓰고 가고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탄식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자유라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지성 수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가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벗어나니까 돈을 못 쓰고 돌아오는 거죠. 시인들도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시를 쓸 때, 시를 읽을 때, 시를 생각할 때는 시인인데, 그렇지 않을 땐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말을 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밥 먹을 때, 영화 볼 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쓰는 말은 일반인의 말입니다. 일상은. 그 말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시적 말이라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 예컨대 여기서 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하나 쓴다 했을 때도 자꾸 일상적인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잘 못 쓰는 거죠. 근데 만약 어린아이들, 동시의 세계, 동화의 세계 속에서는 어른들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시인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시인들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자유를 다 못 쓰고 자꾸 아끼고 어떨 때는 양보하고 미루고 이래가지고 시 쓰는 것도 확확 늘고 마음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럼 AI 시대 때 시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AI가 시 하나 써봐라 제가 나온 시 그걸 내끼라고 발표한다 해도 됩니다. AI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격한테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 개인한테 개인이 인격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법인도 인격입니다. 법인, 법률적 인격이 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 홍길동 이래가 자연인 이름 써가 내보내야 되지. AI가 쓰는 시라고 AI 써가 내보내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AI 거를 가져가는 걸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AI 이전에 컴퓨터고 컴퓨터 이전에 계산기를 이제 뚜디리가 계산했는 거 내가 안 했는 기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3 더하기 5는 얼마인지 내가 뚜디리잖아요. 그리고 3 더하기 5는 8이다 나왔는 건 내가 빼낸 게지 계산기가 빼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할 때는 내 이름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저작권도 내가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수준이 낮아도 책임져야 되고 다른 것 좀 모방했고 뭐 이상하더라 하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는 AI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거 이게 성질마법회가 빨리 3초 내지 5초 안에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뭐 엉뚱한 걸 냅니다. 예컨대 챗 GPT에다가 김주환 이래가 검색하라 이러면 어느 정도는 해내면서 영 엉뚱한 거 내가 외관에서 태어났는데 경북 외관에서 태어났는데 뭐 경기도 어디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쓸 때 시인들은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AI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품을 쓸 때 예컨대 이자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쓴다면 이자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쓰고 싶어. 혹은 초현실적으로 쓰고 싶어. 뭐 어떻게 쓰고 싶어. 이래조가 나오면 보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일부 쓰고 아니면 안 쓰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먼저 하나 시를 씁니다. 쓰는 걸 AI한테 이어줍니다. 이거 어떤 놈? 하면 처음엔 칭찬 합니다. 너무너무 잘 썼고 감동적이고 어떻고 많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다 하는 겁니다. 기분 많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AI가 그래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조금 고쳐봐. 혹은 이거 신춘문예 응모품으로 고쳐봐. 그러니까 막싹 고쳐줍니다. 그걸 이래 보고 내가 쓰는 거하고 비교해보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는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AI 위에서 AI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지 AI에 지배되어가면 안 되겠다. 그게 AI 시대의 시인의 자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인들은 AI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배는 되지 말고 그 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활용하자. 근데 중급 AI가 나오고 고급 AI가 나왔을 때는 고급 AI 나오면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생각할 필요 없고 중급 AI 나왔을 때는 어쨌든 손잡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현재 단계에서는 AI를 최대한 이용하자, 활용하자 그겁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